남자의 무거운 발걸음이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얼굴에는 결심한 표정.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부엌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죠.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6살이었던 나는 그날 아침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와 다른 아침 풍경에 눈을 비볐니다. 오빠는 이미 일어나 어머니 옆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붙잡고 흐느끼고 계셨죠. 엄마, 왜 울어? 내 목소리에 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붉어진 눈은 숨길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예쁜 딸 일어났네. 배고프지? 엄마가 아침 차려줄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빠의 굳은 표정이 더 이상한 느낌을 주었죠. 식탁에 앉자 평소 자리에 없는 아버지가 눈에 띄었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 그 질문에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춘 것을 어린 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어.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때는 몰랐죠. 그 올해가 영원히 될 거라는 것을. 식사 후 어머니는 오빠를 불러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오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10살이었던 오빠는 갑자기 어른이 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직장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2군데, 때로는 3군데에서 일하셨죠. 새벽에 나가 청소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터로 향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셨죠. 오빠는 갑자기 나의 2번째 부모가 되었어요. 아침에 깨워주고 학교 가방을 챙겨주고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괜찮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엄마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오빠의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일주일 후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어머니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또 울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빚까지 남기고 떠난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물건의 절반은 처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아버지와의 사진을 모아 상자에 넣었죠. 그 상자는 이사한 집 제일 높은 선반 위에 올려졌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한 것은 아버지가 떠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봉투 위 낯익은 필체에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 내용을 읽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또 돈 때문에 연락한 거야? 이제 와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편지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다음 날 우체국에 가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을 감추며 웃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아버지의 편지는 그 후로도 가끔씩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매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그 다음은 슬픔, 그리고 결단.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지를 바로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읽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댁에서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았죠. 대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이 많다, 우리 딸. 그래도 애들 잘 키우고 있어. 장하다. 외가와 친가의 온도차는 뚜렷했어요. 친할머니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죠. 아들 내 보내놓고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편만 드시네요. 유일하게 둘째 고모만이 우리에게 따뜻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오빠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주셨어요. 고모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일상을 물어보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죠. 언니, 내가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지수랑 민우도 이모가 챙길게. 고모의 그 말에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족의 지지는 그만큼 소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었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교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흐릿한 기억 속의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아버지였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는 많이 빠져 있었죠. 9살이 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수야, 아빠야. 알아보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요. 우리 아빠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빠에게 모든 걸 말했죠. 그 사람이 왔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 더 힘들어 하실 거야.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는 우리 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13살이 된 오빠는 현관문을 가로막고 섰어요. 왜 오셨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망치려고요? 아버지의 얼굴에 상처가 스쳤지만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싸늘한 어머니의 목소리.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앞에 선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저 낯선 방문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 여파는 오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버지와 현관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방문에 귀를 대고 있었지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단어들만 들려왔죠. 다시는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우리는 이미 끝난 가족이에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유일하게 또렷이 들린 문장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함이 어머니의 전부였죠. 민우야, 지수야. 아빠가 돈을 좀 보내기로 했어. 매달 조금씩. 어머니의 말에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 돈 없어도 돼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3살 소년의 눈물은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처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꼭 안아주었죠. 알아, 우리 아들.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이야.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건 자선이 아니라 권리니까.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몇 번 더 나타났어요. 학교 앞이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도망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언젠가 이해해주겠지? 이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6살 아이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3가지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10살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오빠의 상실된 청소년기를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양육비는 때때로 끊겼습니다. 한두 달은 보내다가 석 달, 넉 달씩 소식이 없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어도 쉬지 못했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우가 대학 들어가면 알바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한숨 섞인 위로가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어요. 오빠는 16이 되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씩 떨어졌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죠. 엄마, 제가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빨리 취직할게요. 오빠의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안 돼. 내가 대학 못 가면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겠니? 공부만 해. 제발. 그 말에 오빠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펜을, 입에는 껌을 물고 졸음을 쫓았죠. 나도 12살이 되면서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왔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았어요. 부모 상황을 적는 칸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혼? 별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저 없는 사람이었죠. 결국 기타에 체크하고 부재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14살 생일,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선물이 왔어요. 작은 상자에 담긴 팔찌였습니다. 카드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언젠가 만나자.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버리기도 간직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서랍 구석에 넣어두었죠.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보곤 했어요. 그것은 미움과 그리움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빠는 18이 되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죠. 어머니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어떻게든 대학 보내줄게. 오빠의 대학 등록금은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적금을 깨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고. 우리의 상처를 만든 사람에게 다시 의지하지 않겠다고. 18이 되던 해 호적 문제로 처음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지원을 위해 서류를 정리하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여러 제약이 있었죠. 이혼 서류가 필요해요. 양쪽 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12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죠.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일주일 후 변호사가 연락해 왔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쉽게 찾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죠.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 재혼했대요? 어머니의 질문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만들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2명의 아이가 있다고 했죠. 11살, 9살. 우리를 버린 직후에 바로 새 가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개자식이에요, 엄마.
우리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니. 진짜 개쓰레기죠. 평소 점잖은 오빠가 욕을 하며 울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눈물은 여전히 6살 때 느꼈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였죠. 이혼 서류를 위해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죠. 아마도 새 아내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꼿꼿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니의 차가운 인사에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12년 만의 재회는 서로에게 불편함만 가져다 주었어요. 애들은 잘 지내?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제가 키웠어요. 당신의 애들이 아니라 제 애들이죠. 법정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재산 분할은 없음을 확인하고 양육권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18해가 지나서야 법적으로도 아버지와 단절된 거죠. 법원을 나서는 길, 아버지가 나를 불러 세웠어요. 어머니는 잠시 멀어져 주셨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걸요. 돌아서려는 나를 아버지가 붙잡았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받아줘.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12년을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때, 오빠가 13살에 알바 시작할 때, 제가 혼자 울면서 잠들 때, 지금 와서 돈 몇 푼으로 뭘 보상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맞아. 아빠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너희들, 특히 내가 보고 싶었어. 그의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보고 싶으면 찾아오면 되잖아요. 30분 거리에 살면서 12년 동안 뭐 했어요? 다른 애들 키우느라 바빴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중년 남성일 뿐이었어요. 봉투를 돌려주고 돌아섰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미움도 아닌 그저 무관심으로 변해갔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가족 이야기는 최대한 피했죠. 어머니와 오빠만 언급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20살 생일을 며칠 앞둔 날 기숙사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 학생, 소포가 왔는데 좀 찾아가세요. 무심코 받은 소포의 발신인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한동안 소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열어볼까? 그냥 돌려보낼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소포 안에는 작은 보석함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보석함 안에는 할머니의 비녀였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라고 했죠. 편지에는 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지수에게 아빠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너와 민우 얘기를 많이 하셨단다.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마음에 품고 계셨어. 이 비녀는 할머니가 너에게 주라고 하신 거야. 성인이 된 우리 딸에게. 할머니의 부고 소식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적 몇 번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친밀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왜 장례식 소식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충동적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치 않을까봐. 민우한테는 연락했는데 소식을 전해줬을 거야.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어. 미안해. 분노가 차올랐어요. 모두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20살 성인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 아무리 미워도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그 집안에 가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너도 알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친가 식구들은 어머니와 우리를 외면했었죠. 할머니조차도 가끔 전화할 뿐 직접 만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을 때 그들도 함께 우리를 버린 셈이었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할머니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망설이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린 시절 주셨던 사탕의 달콤한 맛만은 생생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도 모르겠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기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내가 올 수 있을까?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저었어요. 전 이제 그쪽 가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피는 속일 수 없어, 지수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내 딸이고.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12년 동안 피라는 걸 생각이나 했어요? 새 가족 만들어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생각은 했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성묘객들이 흘끔거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 했어요. 엄마 손은 항상 갈라져 있었고, 아파도 병원 못 갔어요. 오빠는 13살에 어른이 되었고, 저는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내 폭발을 견뎠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20년의 상처를 미안하다 한마디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산소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이자 아버지와의 또 다른 작별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봄,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이 연락해 왔어. 만나자고 하는데.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정말 잊고 살았는데 또다시 과거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말에 집에 내려가 어머니와 오빠를 만났어요. 셋이서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가 건물을 우리에게 주겠대. 이제 와서 양심이 찔렸는지. 어머니의 말에 오빠가 차갑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네요. 참 뻔하죠.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어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어머니 명의로 넘기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월세 수입으로 어머니가 편히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할까? 거절할까? 어머니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명 그 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50대 중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쉴 수 있는 기회였죠. 받으세요, 엄마. 그 사람 양심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20년 동안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말에 오빠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진 빚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앞으로도 어떤 관계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적인 자리가 더 편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죠.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인사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바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그동안 민우와 지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에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묵묵히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것으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정리되는 거죠? 앞으로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해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좀 어려운 요구인데.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싶어요. 오빠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왜요? 20년 동안 잘만 연락 안 하고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날카로운 오빠의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너희가 원한다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줬으면 해. 아빠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을게.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법적으로 건물은 이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도 우리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너무 늦은 행동이었죠.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새 가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갑자기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이들은 전처가 데리고 갔고 그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업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를 버리고 만든 가정도 결국 실패한 겁니다. 후회해요. 매일매일. 너희를 떠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아버지의 고백에도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건물 문제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걸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에 남았어요.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낯선 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건물을 받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가 건물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어머니는 마침내 25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심해졌고 무릎 관절도 좋지 않았죠.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지수도 곧 졸업하고 민우도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니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57의 나이에야 비로소 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셈이죠. 그 즈음 나는 취업 준비로 바빴어요. 졸업을 앞두고 이력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죠. 그가 있었다면 취업에 도움을 줬을까? 아니, 그런 생각은 의미 없었어요. 우리는 그 없이도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요.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중병이래. 오빠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둘째 고모가 연락했어. 암이래. 말기. 시간이 얼마 없대. 어머니는 묵묵히 오빠의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둘이 가보렴. 엄마는 아직은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의 말에 오빠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25년 동안 우리를 버려둔 사람에게. 하지만 그래도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빠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앞 낯선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본 둘째 고모가 반갑게 다가왔어요.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너희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 병실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관에 연결된 아버지는 이전에 봤던 모습과 달랐어요. 앙상한 뼈만 남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불빛이 꺼져가는 모습이었죠. 우리를 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힘이 없어 곧 떨어뜨렸습니다. 오빠가 먼저 다가가 그 손을 잡았어요. 나는 망설였죠. 미움과 연민, 상처와 동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처참했어요. 암이 많이 진행된 모양이었습니다. 피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죠.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또 그 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제서야 내 안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편히 가세요. 내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어머니께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심전도의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떠나고 없었죠.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움, 원망, 그리움, 상실감.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그 기회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너무 깊었죠. 오빠와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세 가족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도 만났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죠. 그들에게도 아버지는 좋은 기억이 아니었나 봅니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빠가 물었어요. 용서했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건 너무 큰 단어였어요. 모르겠어. 미워하는 마음은 줄었지만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원망하며 살기는 싫어. 그가 어떤 아버지였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하니까. 오빠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움보다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 어머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별을 고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기업에 취직해 독립했고 오빠는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주말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셋이 모인 자리. 어머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어머니의 선언에 오빠와 나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성까지 바꾸고 싶어. 더 이상 그 사람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강한 의지였을까요? 저도 바꿀게요. 엄마와 같은 성으로요. 제 말에 오빠도 동의했어요. 저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셋은 법원에 성과 이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조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친정성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서류 절차가 모두 끝나고 새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우리는 소박한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를 사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내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는 항상 진짜 가족이었어, 지수야.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 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니까.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언제나 진짜 가족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가족.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문득 궁금해져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너희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 나. 어머니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어머니처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오빠의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대하느냐겠죠. 우리 가족은 아픔을 이겨내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어머니는 새로운 취미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행. 국내 곳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빠와 나는 어머니의 여행 사진을 받을 때마다 기뻤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나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날, 오빠와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안 계시다던데.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은 셋이에요.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그 말에 오빠와 어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채워진 자리였죠. 25년 전 새벽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난 한 남자. 그는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역설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묘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담담한 성찰만이 남았죠.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이제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상처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고, 아픔은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었다고.
이제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